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채 관리를 잘 한다고 했죠.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뭔가 되게 위험한 것들을 줄여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것들을 덮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은행권의 추정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추정 손실이 2조 원에 달한다. 자, 이 4대 금융지주의 추정 손실 대출 잔액은 총 1조 9,660억 원. 거의 2조죠. 이거는 전년 말 1조 3,212억 원 대비 48.8% 급증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사이에 추정 손실이 엄청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통 5대 은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농협금융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중에서 핵심인 농협은행 이게 1,335억 원 추정 손실 기록해서 이것도 13.2% 증가했다. 즉 추정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저 추정 손실이 도대체 뭐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대출들이라고 그랬죠. 은행권에서 봤을 때 채권 중에서 정상 채권이 있고 요주의 채권이 있고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지폐 모양만 보더라도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고정, 이하, 미만 아니고 이하니까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고정보다 낮은 애들 등급이 낮은 애들 요거를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최악을 추정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정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다음에 요주의는 회수에 문제가 없지만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의해서 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정 이게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 그리고 회수 의문 심각한 위험이죠. 그리고 추정 손실은 그 중에서 최악이라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정 손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손실 처리하면서 일부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추정 손실이다. 근데 추정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은행권 부채 상황이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전에 고정 이하 여신 아주 얘가 늘어나면은 위험한 건데 그래서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게 8%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추정 손실, 회수 의문, 고정 근데 특히 이쪽에서 많이 그걸 하죠. 왜냐면 손실 날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매각을 토대로 해서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부실채권을 작년에 4조 정도 정리를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떨어진 거죠. 대규모로 연체채권을 정리해서 연체율을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정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실채권을 정리를 했지만 지금 연체율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신규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신규로 연체 발생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소리죠.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다. 저렇게 4조 규모 상매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년도에 2.2조 규모 상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매각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손충당금도 더 쌓아야 되는 거고 대손충당금을 쌓아놓더라도 그 대손충당금이 계속 태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고 이게 핵심인 거죠. 거기에다가 특히 뭐 2금융권 이런 데 보면요 1금융권에서 저렇게 추정 손실이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2금융권에서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죠. 근데 2금융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저축은행 16개사의 PF 대출을 봤을 때 추정 손실 고정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주의 비중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요주의 비중이 전체 대출의 41.0%예요. 9월 말 기준 45%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 이유는 PF 대출을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정상에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지금 PF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 100% 쌓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고정 이하 여신으로 가지 않고 요주의로 보냈다는 소리예요. PF가 위험한데 위험한 것들을 겨우겨우 만기 연장해줘서 고정 이하로 보내지 않고 요주의로 보내버리니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신평사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만기 연장 지원으로 진작 부실 처리됐어야 되는데 요걸 요주의로 하고 있다. 부실 여기까진 갔어야 되는데 요주의 처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는 지금 부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멀쩡하니까 이금융권 안 터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쌓이는 것도 이자 쌓이는 거고 이자가 쌓이게 되면 그 스노우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가족끼리 보증 서지 말라고. 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1000만 원만 보증 서줘. 아 근데 내 통장에 한 2천만 원 있어.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보증 서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 사람이 보증 못 갚고서 날라가지고 나한테 날라올 땐 이게 막 1억 2억 돼서 날라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를까? 1000만 원 보증 서주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부실한데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이걸 위험 대출로 분류하지 않고 요주의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스노우볼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앞으로 신규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정책 때문이죠. 뭐예요? 연체 이력 삭제. 그러니까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남아서 신용 점수가 내려가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자, 그럼 이분들이 연체 이력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체를 했던 사람이지만 이력이 삭제돼서 연체를 안 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연체 이력이 있었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나빠서 안 갚고 싶어서 연체 이력이 늘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성실히 갚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저분들이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체가 돼서 나중에 겨우 갚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그 갚을 여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만큼 대출의 부실 위험성은 점점 더 커져간다. 그래서 지금도 막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뭐 GDP 대비 가계부채 아직 100% 넘었지만 세계에서 2등으로 빨리 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1등으로 빨리 떨어져야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물론 저기 가계부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GDP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의 포인트를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은 보험 약관 대출에 대한 GDP 대비 가계대출에 대해서 통계적 제외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전해 보이는 거다. 여기에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빚 탕감도 최대 수준이다. 빚이 탕감됐으니까 빚이 없는 거죠. 빚이 탕감됐으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났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것들을 계속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안전하겠느냐. 안전하겠으면 이금융권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저축은행 3곳 부실채권이 충당금 역전했다고 합니다. 3곳 중 2곳 3분의 2가. 즉 충당금을 훨씬 더 쌓아도 부실채권 어느 정도 상매가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되고 그만큼 은행권에 대비하고 있는 것보다 부실채권이 커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7%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 6% 이야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7% 넘어갔어요. 12월 말에 5% 중반이었는데 1월 말에 6% 나오고 그 다음에 2월에 7% 나오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그래서 이금융권 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상매각하고 부실채권 없애주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은행권 돈 번다고 언론에서 이자 장사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자 받아가지고 누려야 할 행복을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낮추도록 예금금리 낮춰가지고 성실하게 저금한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코인 사고 주식 사고 해가지고 도박같이 투기했던 사람들, 투자하신 분들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같이 투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위험하니까 예금 금리 낮췄다. 즉 성실하게 근로소득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예금 적금하던 사람들의 수익을 낮춰가지고 그쪽에다 지원을 해준 상황이다. 이게 터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나면 본인이 먹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감당해준 이런 사회가 어딨냐. 근데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부실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어야 되죠.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난리 났어요. 이거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편드는 게 아니라 언론의 정치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더라도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위기를 축소를 하고 어느 정권에 따라서는 위기를 확대를 시킨다.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건 그거였죠. 규제 정책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완화했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이중성이고 언론의 정치성인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숨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숨기고 있는 와중에 언제 한 번씩 사람들의 이슈가 확확 돌아요? 건설사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많은 분들이 안 듣고 있었는데 언제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태양건설 워크아웃. 태양건설 워크아웃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막 건설사 부동산 PF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확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그 위기는 부동산 PF 자체의 부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그 부실의 확대, 이런 것들, 그것을 정부에서 은행채 발행 억제, 이런 것들로 금리 누르고 이런 것들로 억제를 시켜놔서 안 보였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터진 거는 이번에 태양건설 터진 거였죠. 그때 또 관심도 확 살아났다가 생각보다 안 터지네 하고 확 줄어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부채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라든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매가 안 했으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졌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리는 터지지 않게 누르고 있는 관리일 뿐이다.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부실채권 늘어나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추정손실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작년에 2배 가까이 상매각을 했음에도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가계부채의 현황이다. 지금 경매가 지금 10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에서 터질 것만 해도 지금 짓게 된 게 8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안전하도록 보이도록 숨기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거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투자해라 뭐 하는 거요, 유동성 모아가지고 한탕 크게 치고 빠지려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